것 아닙니다. 역시 일본 국제포럼 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그 적적 평화주의 밀동맹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 내용들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쪽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완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 지역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일본 쪽이 의도한 것보다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고, 세계적 안전 보장 문제는 미일 협력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균형 강화와 국방 부분에 대한 공약 확대인데, 내적 균형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2013년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2010년 11월, 12월 이렇게 됐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가을 이후에 법안 처리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시하는 양상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차 아베 내각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방위성을 승격하는 문제, 그리고 방위비 증액 문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를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에서의 권한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NSC 같은 경우도 수상이 의장으로 주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재계 및 방위산업계에 대한 활발한 군수 분야, 국제시장의 진출이 눈여겨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군수업체는 단어 쓰면 이상한데, 방위산업업체가 국제시장에 진출하면은 많은 하이테크고 고가부 이런 걸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한국의 방위산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역시 잘 알려진 미일 동맹 강화가 있고요. 신가이드라인 하에서의 미일 간 협력 내용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국 간 안보 협력이 있는데, 역시 이웃 국가이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정학적으로 일본 안전 보장이 극히 중요한 한국 얘기인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역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취임 후 1년 동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최초의 수상이다라는 게 유명한 얘기고, 최근에 웨즐리라는 분이 동남아 회기, 피보트 아시아, 피보트 사우스 이런 단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를 포함해서 안전보장 정책의 체제의 전환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가의 정체성 문제, 규범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규범이 있고 그 밑에 세부 규범이 이렇게 전수방위 원칙이라든가 많은 세부 규범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헌법까지 바뀌는데, 헌법은 제가 이해하기는 어떤 일본의 운동에 반동에 참여하셨던 한 분의 말을 보면은 역시 일본인들의 조언은 70년 동안의 생활이었다, 규범이었고 생활이었다, 이런 단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번복이라든가 그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는 전력 보유라든가 집단적 자유권 행사, 교정권, 독립국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름다운 나라에 나온 얘기인데요. 역시 개헌이 최종적인 목표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토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아베 개인의 입장에서는 임기 중에는 개헌까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개헌의 요체는 그동안의 헌법에 대한 규범적 요소들은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역시 국방군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대 국방군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가 다음에 마지막 남은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 검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몇 개 접어봤습니다. 역시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제대로서의 미일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과 중국과의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미일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는 역시 개혁개방 이후에 우호적인 것이었다가, 물론 50년대라든가 60년대에는 중국 봉쇄의 선봉이었습니다만 적도적인 거에서 우호적인 거로 80년대 이후에 바뀌고, 최근에는 적대적이진 않지만 비우호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고이즈미 시기에 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에 대응한다라는 정책 기조가 설정이 됐고 그 사이에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시기에 미중일 삼각형론이라든가 공동체론이 재창이 되지만 센카쿠 주변의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이후에 민주당 정권 후반부에 고이즈미 정책 기조로 회귀했다. 그리고 그게 더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일관계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이즈미 시기의 정책 기조를 회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이즈미 시기에는 기회와 협력으로서 중국을 봤는데 이 앞에 기회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 위협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관련되는 첫 번째 관련된 문제인데 역시 미일 동맹은 중국의 부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인가? 그 미일 동맹이 제도라는 말은 뭐 후나바시라든가 일본의 많은 선생님들이 뭐 국고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다룰 수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역시 미일 동맹 제도로서의 미일 동맹이 군사화되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후지와라 기이치 선생님 얘기인데 안보법제를 통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동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중국은 거꾸로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미중 전략대화. 일본을 바이패스해서 미중 간에 미국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중일 간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 미션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한국은 신중한 반응을 볼 수밖에 없다. 대국 억지에는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대중 억지에 대해서는 그럴 의향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일 간의 이해관계도 불일치하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정책이 관여해증이라면 일본은 조금 더 세게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냉전 구도에 치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신냉전 구도에 치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냉전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당시와 상황,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잘 분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특징 주목해야 될 사항은 역시 탈동북방, 입서남방인데 탈입구를 좀 본떠서 한 단어인데요. 역시 탈동북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태평양 인도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역시 동아시아 동북아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한일 관계, 중일 관계, 북일 관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은 물론 일본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이나 중국의 대일 정책도 관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 심화와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미국 쪽으로 밀어버리는 경향도 있고 이런 고립 심화와 대미 일변도 가속화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일변도 하고 그다음에 동북아를 떠나서 서남방 쪽으로 가는 것은 역시 심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포커스의 이동이 나카니시 선생님이 말한 지정학적 포커스의 이동은 서남방으로 이동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다자간주의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AS라든가 ALF라든가 외무성 홈페이지 같은 것을 보면은 다자간 회의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과거보다 거기에 드리는 공이라든가 그런 건 상당히 미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삼국간 관계 같은 경우도 이국간 관계 이국간 관계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국간 관계라고 양장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평양 인도양에서 대중통일전선 형성할 수 하는 시도가 효과적일지 과연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보급로 안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리아 얘기인데요. 역시 이 안정 유지는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남진에 대해 행축을 연결하려는 중화시키는 구상을 경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동남아 지역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사적 안보적 측면으로 중국의 남진을 횡적으로 중화시키겠다라는 구상은 역시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념과 가치 그리고 타자 악마화 얘기인데 역시 뭐 아베 정권이 약간 두드러지긴 합니다만 뭐 한국이나 뭐 중국 시진핑 정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전략적 상상력이 아베 정권 전략적 상상력이 현실주의와 역사 추상주의로 오가고 있다는 로즈만의 견해가 있는데 뭐 재밌는 논문인데요. 역시 좀 더 보강해가지고 그 안보 현실주의 그리고 공격적 민주평화론, 우파 내셔널리즘 이 세 가지로 아베 정권의 그 대정책에 있었고 전략적 상상력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현실주의는 상당히 전통적 지도력 인식, 세력권이라든가 이 세력권 확장, 저지 그리고 뭐 해양과 육지 이런 구별, 뭐 이런 구별에 많이 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우려하는 사항은 역시 민주평화론 좋습니다만 역시 공격적이다.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민주평화를 주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그 외교정치의 관념화라는 것이 옛날에 냉전 초기의 어떤 그 외교정책 이데올로기화를 영상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파 내셔널리즘, 패전국의 멍해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든가 자학적 역사관을 부정하고 국가주権완전한 회복 지향하는데 역시 아베 담화도 그렇습니다. 역시 강한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전에 다케모라는 일본의 중요한 의원, 중진 의원이신데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박사논문 쓸 때인데요. 한국의 청년들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당신도 자네도 군대 갔다 왔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학생들도 좀 군대를 좀 청년들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연상되는 것이 역시 좀 한국이나 이런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초강한 국가입니다만 강한 국가 쪽으로 회귀하려는 모습, 강한 국가를 이제 달성하려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일본도 사실 좋은 게 많거든요. 저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12년 살았는데 그 국가의 개인 생활에 대한 관여라든가 침투, 국가 권력의 침투는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그걸 오히려 약간 준전시 국가 같은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상상력에 초래하는 결과는 역시 국제관계 이념화, 지정학적 단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타자 악마화도 동반하고 있다. 억지와 고립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아마 국내적인 어떤 동인이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타자 악마는 중일 관계에서 가장 뚜렷하다. 한일 관계에도 그런 적이 있고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승냥이 그림이 도덕교과서에 있었습니다. 늑대 그림이요. 김일성을 늑대로 그려놓고 저쪽도 마찬가지 그랬죠. 그게 극단적인 형태인데 서로를 승냥이로 늑대로 그리고 묘사하는 그런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제가 이제 극단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 정권이 이제 부시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3년에 한 연설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을 민주주의, 민주권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딱 떨어지는데 이러한 얘기를 최근에 아베 정권이 대외적으로 본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니는 것이 조금 걸린다. 여기서 자유는 이제 문명, 일본 분들한테도 익숙한다는데 문명 개화, 그래서 동아시아를 문명 개화시킨다. 또 위계적인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위에 세력권으로 본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역시 세 가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자간주의를 극복하고 다자간주의를 재건하는 것이 기묘하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것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든가 육자회담, 상설기구화론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북미공동선언에서도 이런 얘기가 사자회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중 공조화의 사자협상론, 한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그 사자, 삼자보다는 역시 사자가 난 것 같습니다. 삼자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중이라든가 한미이라든가 미중이라든가 삼자는 별로 유효한 틀 같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타자 악마화 유혹을 극복하고 내셔널리스트 간의 적대적 공동맹을 끊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동맹관계는 현해탄, 한일 간의 그런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중국해, 중일 간의 미중 간에 또 이러한 동맹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한 선생님께서는 모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적대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제 생각에는 아까 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신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력은 불가결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경험적 사상적 자산,
전향적으로 발굴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의 민주적인 자산이라든가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라든가 개인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단지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는 공격적인 자세보다 우리의 모습들을 좀 더 드러내서 활용하는 것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승원 교수께서 무슨 교과서적으로 너무 많은 걸 커버해서요. 이건 뭐 오늘 저 서승원 교수 논문 하나만 갖고 하루 종일 토론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짚어준 것 같습니다. ソスンオン先生の報告、非常に、今教科書的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多岐に及んでいて、バランスに富んで、バランスの大変良い研究報告であったと思います。ただしですね。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아베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베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로 인해 아베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요시다 독트린에서의 탈피라는 걸 들 수 있는 정권은 아베 안보 보장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단순히 정치 측의 움직임 그리고 지향하는 바에만 주목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90년대 이제 그가 당시에 젊었을 때부터 일관적으로 미일 동맹을 중시해 왔고 또 포커스를 두어 왔습니다.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아베 정권, 제2차 아베 정권의 아베상의 어떤 생각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또 국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아베 개인의 어떤 견해라던가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아베를 비판하더라도 일본이 왜 이것을 지지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보장법원 강행 체결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약간 지지율은 저하가 되었습니다만 역대 정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8월 달에 아베 담화가 있었는데요. 그 아베 담화에 의해서 국민 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베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던가 또 안보 정책이 일본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나왔듯이 공명당이라더라도 그걸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민당 안에서 리베럴 파가 원래 있는데요. 여기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키시다 파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도 저지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일본 국내의 내셔널리즘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중국이나 한국을 강하게 의식한 나셔널리즘이 대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베 정권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런 배경에 있는 것은 90년대부터 계속되어 있는 일본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미 미래에 대해서 크게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대응도 또는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이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셔널리즘에 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우익 쪽의 내셔널리즘 부상이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는데요.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90년대 이후 크게 모습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시하라 신타로의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요. 그
근저한 나셔널리즘의 타겟은 미국이나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시하라 본인은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현재의 내셔널리즘의 움직임은 일시 90년대 말까지 있었던 반미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때문에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한 내셔널리즘으로 시프트하는 그런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이러한 환경이 형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감 또는 불안감 이런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잘 알기 쉬운 것은 2010년부터 계속 있는 센카쿠 열도를 분쟁 일본의 입장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본격적인 안전보장 위협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으로 일본인들의 안전 불안감, 아까 경제 불안감을 얘기했었는데요. 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의 위협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늘고 있고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론이 확실하게 싹트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그렇다면 어떠한가라는 것을 얘기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움직임도 결국 아베 정권을 지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나중에 논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중국과의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중국 경사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중 양국이 유사 동맹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고립될 것이다라는 중국이나 북한과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중국에 대한 감정을 조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는 대중 감정이 연동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2000년대에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면 한국에 대한 감정도 나빠지고 중국에 대한 감정이 올라가면 한국에 대한 감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많은 한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여론들은 한중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승원 교수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탈동북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이해를 해야 할 것은 2013년, 2012년경에 일었었던 대규모 반일 데모입니다. 중국에서 데모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거 철수를 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은데요. 현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투자를 많이 철수했습니다. 반일 데모가 있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회수했고 동남아시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SPA 진정과 맞물려서 중국에 수출을 할 때 반드시 중국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다. 동남아시아를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위험한 중국에 공장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일본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철수를 하더라도 실제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월드뱅크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대중무역의 일본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1.5%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5% 정도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월드뱅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80% 정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무역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서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만큼 실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탈동북아 동남아시아 시프트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이해가 일본 국내에서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리를 좀 두고 그래도 별 피해는 없다라는 인식이 일본 국내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저하되었고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엘리트 사이에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베 담화의 형성 과정에도 큰 영향을 준, 중심적인 영향을 준 키타오카 신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일본 잡지에다가 게재한 내용인데요. 중국은 대국이다. 그리고 강자이다. 대국이라는 것은 관대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멘탈리티는 한국은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은 역사 문제 때문에 제대로 정면으로 보고 대화를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탑들의 의식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들이 여론에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일 양국의 미디어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정부의 종군 위안부 역사 인식에 관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중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 문제는 한국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는 안전보장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스스로 자신의 사회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강한 일본이라는 걸 제창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로서는 그걸 다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지탱하자. 군사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자라는 이 아베 정권의 메시지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일본 사람들의 하나의 답변을 주고 있다. 하나의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비판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동북아 정세 안에서 일본에 어떠한 자리매김을 줄 것이냐. 새로운 상황이 되어도 일본은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역시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장래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에서 배제될 것이다. 배제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나가버리겠다. 그런다면 마치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우리를 무장해서 지키자.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미국을 끌어들이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중국 문제 이상으로 일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이 지역에서 어떠한 스탠스, 자리매김이 되는 것이냐.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그 위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었는데요. 이상으로 저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하서 교수님의 아주 솔직하고도 담백한 발표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토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동대학교 김준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같이 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대일 정책, 대미 정책, 그다음에 대북 정책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얼마나 외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까 최상영 대사님께서 이해자라고 하셨는데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학습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성원 교수님이 본인도 오버뷰라고 말씀하신 정도이고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너무 잘 정리하셔서 제 생각에 나는 게 문정인 교수님이 교과서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동북아 국제정치, 특히 한미관계, 중미관계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분이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토론문이 26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제 주제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인데요. 우리가 냉전, 신냉전, 한미동맹 강화, 샌프란시스코 시스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굉장히 역설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이 전체 그림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 사실 우리에게 위험이 있는데요. 분명히 신냉전 경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의 미소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 지금 미중 관계이고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역설이 또 특징이 하나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미중 관계가 상당히 패러닥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초강대국보다 더 상호의존적이고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망할 정도로의 어떤 깊은 상호의존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결국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시아의 경제 부분에서는 상호의존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토, 정치, 군사적으로는 다시 갈등 구조가 가는 아시아 패러독스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도 여전히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평화나 통일의 담론이 우리 그 담론과 북한이 위협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안보 담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교차한다는 이 패러독스가 근데 이 세 가지 패러독스는 서로를 어느 쪽으로 한쪽이 변화함에 따라서 상호 유기적으로 나쁜 쪽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이 두 가지 힘 하나는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고 안정된다는 이 힘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결국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장점은 뭐냐 하면 과거의 냉전보다 장점은 아직까지 희망이 남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상호 공존의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힘이 아주 갈등적이고 극단적인 힘이 부딪히면서 불안정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력전이까지 묻어 있으면서 이 세력전에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정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단층 비용, 우리로만 따지면 분단 비용이겠지만 이 세 가지 어떤 단층이 생기는 단층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는 이런 단층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국가와 정치 세력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 안보 장사꾼, 결국 강경한 대외 정책을 통해서 내부를 단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동북아 6개국에 고루 존재하고 있고 아베나 김정은이나 그 다음에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집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토를 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 교집합이 바로 내부적인 강화를 위한 강국몽이든지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가 사실상의 부정적 의미에서의 교집합으로 이런 단층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승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한미 관계와는 또 다르게 미중 관계와는 또 다르게 일중 관계는 훨씬 더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의 부상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갈등 구조를 이미 편성해버리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 구조에 편성함으로써 오히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남북 갈등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작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가 한 3, 4분 남은 시간은요. 이런 단층 구조가
강화시키는 4가지 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27페이지 밑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를 관련된 4가지 변수, 이 본질적 변화인데요. 여기에 4가지가 단층 구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동북아의 신냉전 또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신냉전이라고 과거와 같은 내용을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을 우리가 감안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세계 군비의 1위에서 3위까지가 존재하고 10위 안에 2개가 더 존재하고 바깥에 있는 북한은 10위 안에 바깥에 있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군비 경쟁이 마치 이 아시아의 그 상호의존을 얘기하면서 군비 경쟁이 아주 중심이 됐다는 것이 마치 한반도의 DMZ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을 얘기하는 그러한 역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근본 성격이 좀 변한다고 보여집니다. 미일동맹은 이미 사실상 미일동맹이 변했다기보다는 점점 약화되던 일종의 샌프란시스코 시스템 자체가 그 형체가 다시 부활하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피보트 아시아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중국이 대북 정책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언론의 과다한 해석이고요. 이번에도 류윈산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서도 보듯이 결국 이랑 단층 구조에서 여전히 배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관계보다는 전략적으로 북한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 근본 성격 변화인데요. 대북 억지 동맹에서 이제는 동북아의 지역군의 성격으로서 점점 강화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김 교수님, 예. 조금 아까 김무라 상께서 너무나 말을 빨리 해갖고 우리 동시통역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김준영 교수께서 바쁜 건 빠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통역의 정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리듬을 너무 많이 탔나 봅니다. 이제 리듬을 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북 억지동맹에서 지역군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미국의 9.11 이후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점점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일종의 통합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 또 전작권 자체가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의 분담 역할로서의 전작권을 주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통합 차원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동북아 전략에 훨씬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는 점점 변화할 가능성이 적고요. 현 민주당을 포함해서 미국의 대북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다음에 버니 샌더스나 아니면 조 바이든이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이 단층 구조, 미국의 이러한 동북아 정책, 한미동맹 정책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북핵을 위기로 삼아서 해결하려는 국면이었는데 이제는 일종의 전체적인 대동북아 정책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쪽으로 좀 흐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합쳐서 아까 서성원 교수님께서 민주평화론의 부분을 강조하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했고요. 말로는 가치동맹, 민주주의 동맹, 민주주의의 호, 그래서 다이아몬드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인도와 호주를 포함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민주평화론이 결국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이식하고자 할 때는 이것이 매우 공격적인 정책으로 나가게 되고 과거에 신보수주의적인 그러한 군비 경쟁과 대동북아 강경 정책을 그리고 단층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론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드러내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개선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암묵적 흡수통일론으로 좀 모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남북 교류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높지만 실천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실천적인 진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일본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사실상 한일 관계가 이때까지 나빴던 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진영, 한미일 진영의 발전 속도가 둔화된 거죠. 단기적 이익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결코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내부적인 단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국이 일본과 적극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관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청 구조로 계속 갈 것이냐는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 전체적인 단청 구도에서는 아까 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다자주의를 통해서 진영을 넘는 일종의 크로스오버 전략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외교 청사진, 전략 청사진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등에 엎혀서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에 엎혀갈 것인지 이런 선택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카무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私も日本語で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最初のご説明でですね、宋スンウォン先生がおっしゃった日本の民意のこの国会とそれから民意の乖離についてちょっと付け加えます。中長期的な日本の民意の変化については木村先生が非常に的確に説明をされたので、私はもう少し短期的な視点からお話をします。日本では2014년 12월에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3년 만에 민주당에서 2012년 12월이죠.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서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또한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거 결과만을 두고 보자면 일본 유권자는 아베 정권, 자민당 정권을 지지하고 승인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국민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선거를 살펴보게 되면요,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2년 12월 선거는요, 저도 일본에서 선거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민당은 공약으로서요, 헌법 구조 개정 그리고 자위대를 국방부로 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을 확실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저희 미디어 쪽에 어떤 책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어떤 큰 대두되어서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 때는 그해 7월달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용인하겠다, 승인하겠다, 헌법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에 쟁점이 될 거라고 당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 해산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을 가장 큰 테마로 해서 선거를 전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미디어 측 입장에서 구조를 선택할 것이냐, 아베노믹스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분기점으로 봤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헌법 구조는 큰 중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거 두 번 선거 모두 투표율을 본다면 50%를 약간 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것이죠. 전 유권자에 대한 자민당의 절대 득표율은 얼마만큼 표를 얻었느냐, 유권자 수를 얘기한다면 비율로 20%를 넘는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 유권자의 20%를 약간 넘는 득표율로 중의원의 과반수를 얻은 경득표율, 그 다음에 일본의 선거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민의와
민의가 국회의역 수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괴리가 안보법제에 대한 국회 또는 전국적인 반대 운동의 원천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까지 큰 반대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참의원 선거에서는요, 지금까지 20세 이상 유권자를 여태까지는 유권자로 봤는데 18세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청년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인데요. 그게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올해 안보법제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는 그런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일본의 민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저의 큰 사명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선거가 될 것이고 또 한국 측에서도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짧게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카무라 지국장님께서가 가장 모범적으로 오늘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멘테이터로 김준섭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방대학교 김준섭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토론문은 이 34페이지부터 3페이지 정도 적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번 이 법제 통과의 역사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이것이 마치 큰 역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의적인 그게 기존의 어떤 법 해석이나 이런 것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전혀 이것이 지금까지의 전수방위 원칙과도 배치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작년도 7월 1일의 가기 결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번의 법안화 이것에 의해서 그 전까지의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만 헌법 구조의 제약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 입장, 즉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국가고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국가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회 사전 동의를 얻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특수한 나라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35페이지 좀 하단 부분에서 썼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2015년 9월 30일 이전의 이게 이제 안보법안 공판 이전에 일본에서는 헌법의 개정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의 개정 없이는. 그런데 이번엔 이런저런 이유는 달고 있지만은 헌법의 개정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저런 조건들은 헌법의 개정 없이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법률로서 그 조건들을 모두 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죠. PKO 협력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일본의 최초의 PKO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을 달았었습니다. 일본 PKO 부대가 나갈 때 심지어는 무슨 기관총 같은 건 말도 못하고요. 국회에서 어떤 논의까지 있었냐 하면은 기관총을 가져가 나가면 안 되는데 소총을 가져나가서 연달아 쏘면 기관총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실제로 코미디 같은 일이 일본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PKO 활동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무기는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원칙이 바뀌었을 경우에 부수적인 조건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법안, 작년도 가기 결정과 이번 법안의 통과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 일본이 이제는 특수한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보통 국가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만 그래서 전수방위 원칙이라는 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일본 방위 백서를 보면요, 지금도 올해 나온 방위 백서에도 전수방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은 36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투사력, 군사적인 다른 나라의 이 어떤 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라든가 대륙간 탄도탄, 이것은 일본이 헌법의 제약 때문에 못 가진다라고 매년 방위백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까 말한 존립 위기 사태, 이것은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일본의 존립 위험하고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어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방위 출동을 한다라고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이 적혀 있잖아요. 자, 알래스카 어디서 뭐가 터져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거는 존립위기 사태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래스카든 어디 뭐 중동이든 그걸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소위 투사력에 대한 해당되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일 텐데요. 항공모함을 당장 건립하기는 힘들겠죠. 일본의 재정 상태는 걸 생각하면. 다만 과거에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것에 이번 법 개정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우리 정부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기에 우리는 그러면 그 기정 전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고, 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19세기 말에 그렇게 허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국제 질서 속에서 주요한 액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토론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발표 중에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두 번째인데요. 적대적 동맹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평화와 번영 화해 그리고 교류의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평화 연대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이 구체적인 어떤 현실 정치에서 동맹이 아닌 평화 연대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섭 교수님께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문하상하고 김준영 교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전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승원 교수께서 우선 질문은 지금 김준섭 교수님 하나 얘기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공을 많이 가지고 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아주 오후 세션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일 간의 전문가라든가 관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활동이 조금 더 마켓이 좀 더 커지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으로 쓴 거고, 조금 소극적인 요인을 하나만 들자면, 이거는 이제 와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역시 이런 내셔널리즘 뭐든 간에 갈등적인 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평화를 나서서 본인의 손으로 깨려는 의도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부담은 어느 각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당히 많이 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최소화하려는 욕구는 정책 결정자든 일반 시민이든 유포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분씩 여쭤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플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승원 교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해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자주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collective defense system, 집단 방위 체제라고 하는 것, 동맹도 다자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토처럼. 그래서
동맹을 통한 다자주의 경로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영어로 Collective Security System이라고 합니다만은 집단 안전 보장 체제에 의한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통한 그 평화의 길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한 그 얘기일 텐데, 지금 그 두 가지 사역을 좀 명료히 해주시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생각하는 집단 방위 체제 구상에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로 갈 그런 가능성은 있는가?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번 세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실 것 같기도 어려운데요. 제가 이미지한 것은 역시 동맹이라는 것을 뭐 단순히 뭐 중립화론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미지하는 거는 이제 집단 그 시큐리티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보석이고 단기적으로 그 동맹 체제를 조금 더 오픈되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아까 나온 그 중국을 컨트롤하는,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제도로서의 미일 동맹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 그러한 역할이 조금 더 다시 지금 부활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후자 쪽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일본의 미일 동맹을 그 집단 안보 시스템으로 화하시는 방법은 역시 그것이 앞에 말한 구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미일 동맹이 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일 동맹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린다는 것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고 한미 동맹을 끌어들이면서 중국과 북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열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이제 미국 정부의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이제 하나의 또 추가 질문을 하시면은, 그 이시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기생민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례도 있었고 그러는데, 또 미국 내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워싱턴을 갔었는데, 그 한때 일본에서 논의가 되던 병막의 이론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이 부상 때문에 일본이 필요해서 끌어들인 건 좋은데, 그러다가 일본이 너무 이제 강대해져 갖고 1930년대처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대일 정책이라고 하는 걸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장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데. 가능성은 기대중 없다고. 대통령께서도 이전에 이제 뭐 일본에 미군이 존재하는 것에 백막이라는 쓴 적이 있고, 뭐 유명한 거는 뭐 키신저하고 쪼온라이, 조울레 얘기가 되는데, 미군, 어떤 분은 또 한반도에 미군이 존재해야 일본의 병마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역시 이 안에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일본에 대한 불신이 깊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지금은 겉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친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자주적인 어떤 얘기, 목소리를 나오게 될 때는 미국, 일본도 끝까지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론 자체는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하 선생님. 우리 김문하 선생님께서는 그 스즈오카상하고 그 쓴 책, 그러니까 중국에 맞서는 일본, 중국을 따라가는 한국, 이렇게 해서 그 책에서 한국을 상당히 비판하고 그 끝부분에 우리 김문하 상이 대담을 또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김문하 상께 한번 지금 전공법으로 여쭈고 싶은 거는, 한국이 중국 편에 편승한 데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본 가면 계속 하는 게 한국은 중국 편 든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대라면 잘 못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문하 선생님께서 그걸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 사람이 말씀드린 게 약간 섞여 있는데요. 우선은 한국 정부 측 또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일본 측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게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이 중국 편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트렌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부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 가장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드 사례입니다. 미사일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문제였던 무기 배치 논의에 관해서 중국을 배려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일 동맹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기지의 어떤 군사력 배치,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략적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화를 낼 테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이해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한미 동맹을 동아시아의 미국의 어떤 동맹론의 하나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배치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동맹의 역할은 역시 중국에 대한 억지가 포함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근저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현재 논의 속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동맹이고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부 레벨은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미일 동맹과 비교를 했을 때 한미 동맹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저희 쪽에 봤을 때는 특수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발적 질문을 또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승원 교수하고 이제 그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책을 하나 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후나바시 요이치상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일본이 맞이하게 될 가장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중국의 부상이냐. 그렇지만 아니래요. 자기는 북경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북경 특파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중국은 저렇게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대내적인 단합을 하기가 어렵다. 근데 진짜 위협은 통일된 한반도가 민족주의로 무장을 했을 때 이건 일본에게 진짜 위협이 된다. 아니 후나바시 요이치 하면 아사히신문 빌 출신이고 상당히 일본에서 리버럴 하신 분이 기록으로 해서 저희 책, 서승원 문정인 책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문하 선생님께서는. 통일된 한반도가 민족주의로 무장했을 때 그러면 일본의 제일 주적은 우리 한반도가 되는 겁니까? 우선 객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통일된 한반도, 그러니까 통일된 한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일 코리아가 되겠습니까? 가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행동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도리어 이것은 그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돼서 이제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세력이 된다면은 그 위협은 도리어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정치학자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반도가 통일돼서 뭐 군사력이 뭐 경제력이 뭐 일본보다 커져서 뭐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협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한반도가 통일된 이 상황이 일본이란 국가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냐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뭐 방위 관련해서 아직 통상병기는 일본이 낫다. 중국은 10년, 15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전투력의 뭐 질 같은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인문 해방군은 뭐 당나라 군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포동하고 중국의 문제는 일본의 정체성을 바꾸는 외부적인 중요한 계기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부에서 90년대 이후에 계속 일본 사람들은 일부 보수 쪽에서는 유도를 했고, 유도했다보다 활용을 많이 했고, 충분히. 국가 정세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흔하상이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역시 통일이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 또 바꿀 수 있는, 아마 중국에 비해서 더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리적인 요인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위협이라고 보시는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요. 일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통일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동맹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혹은 한미 동맹이 유지될 것인가. 한미 동맹이 대북에 대한 한정 동맹이라면은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통일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측에서 통일된 한국에 대한 그 국제적인 포지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되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불안정 요소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정부라고 할까요? 한국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일본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진정으로 한국 정부 혹은 한국 사회, 한국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혹은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설명을 하시지 않으면은 저희는 두려워서 협력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한국 사람도 그걸 잘 몰라요. 자,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김준영 교수께 또 한 번 좀 여쭈겠습니다. 아까 그 선순환과 악순환, 그 동북아의 단층 구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 서승원 교수께서도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중국이 G2 구도로 간다. 그러면 그들 사이의 협력이 잘 때도 한국, 일본이 어려워지고, 그 둘 간의 갈등, 대립, 싸움을 하게 되면 한국, 일본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데, 우선 첫째, 그런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한일 간의 협력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잘못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잘 보여야 되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일이 이 미국 결국 가장 큰 독립 변수는 미중 관계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저는 장기적인 거하고 단기적인 거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한일이 협력해서 동북아에서 어떤 그 확실한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갈등으로 가든지 협력으로 가든지에 상관없이 상당한 도전이 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오히려 갈등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보다 일본이 얻어지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일본이 새로운 지금 아베 정부의 그것이 마련돼서 단층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일본에게 단기적 이익을 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단기적으로는 중미 갈등이 이익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중미 갈등이 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손해를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발전시켜서 그러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일본도 한국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려면 결국 한일 간의 직접적인 연결 없이 계속 지금처럼 협력은 미국을 통해서 자꾸 하고 있게 되고 갈등은 중국을 통해서 자꾸 일본을 대하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은 양국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나카무라 선생님 하나 여쭈고 싶은데요. 아까 아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전 일본 유권자의 20% 지지를 갖고 출범한 거거든요.
지금도 뭐 지지율이 30%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할 땐 그렇거든요.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학생운동이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어떻게 일본의 시민사회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와다 하루키 선생님, 가라타니 분들이 하시는 건 별로 어필이 없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했을 때는 상당히 큰 그 파장을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우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인 일본의 민의의 변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이 있었죠. 대중국 그리고 대한국에 대해서 전후 보장의 문제라든지 역사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좌익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신흥적인 그런 부분이 색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반영이 되었고요. 저희들 매체에도 언론들도 그런 식의 보도가 주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동이라고 할까요? 보수 측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90년대 중반경부터였을까요? 특히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서 대두되면서 또 연동되면서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라는 것이 일본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보수파가 다시 힘을 얻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 무라야마 씨가 총리였을 때 그 사회당과 그리고 자민당의 연립을 통해서 사회당 지지자들의 이탈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는 한반도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을 보면은 일본의 진보파와 그리고 보수파의 갈등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위안부 문제를 그 중심으로 해서 역전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시 일본은 2009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민당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동으로 그 이후에 낙담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낙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급속도로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본의 현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선거에서의 그 투표율의 저조, 진책인 거죠. 민주당에는 이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은 또 어떤가라고 해서 이제 결국엔 투표를 기권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참의원 선거에서 그와 같은 부유층이죠. 유동되고 있는 그 민의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야당 세력들이 과연 가능한가, 자민당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과거 두 번에 걸쳐서 그 3국이라는 부분이 마련될 뻔하다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본의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석 교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미국 같지만 미국의 어느 학자가 하는 얘기인데요. 아니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역사의 순리 아닌가. 지금까지 자유대 시스템을 가졌던 게 오히려 위선적인 거였다. 이미 막강한 자유대 갖고 있고 엄청난 소위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정상국가화 시켜주는 게 좋고 대신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과거 역사 문제는 정확하게 청산하라. 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군사 전문가로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정상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헌법 구조는 뭐 그야말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거고요. 지금까지 사실 개헌 논의라는 것이 결국 헌법 구조, 즉,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집단자유권 행사가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게 이제 헌법 구조 개정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게 이미 이 해석 개헌의 뭐 극치죠, 이게 말하자면. 이것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미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뭐 분명히 이제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소위 그렇죠. 일본이 다른 모든 나라와 똑같이 우리도 뭐 집단자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모든 나라 똑같이 보통 국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문제시 삼을 게 있느냐라는 것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것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역사 인식 문제에서 계속되고 있듯이 마치 그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일본이 했던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슨 잘못이냐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만약에 여전히 존재한 상태에서 일본이 그 국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당연히 위험시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정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 생각은 뭐 그렇게 정서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좀 더 냉철하게 그것을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옛날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보협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국익에 더 합당하다면은 일본과의 정보협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본의 정보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제 사실상 시간이 다 끝나긴 했는데 10분 정도만 제가 더 하는데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는데 좀 오른쪽 분 먼저 받겠습니다. 예. 우리 마이크 좀 갖다 드리고 하여간 가급적 질문으로 해주시고요. 짧게 해주십시오. 예. 육성으로 해주세요. 통역이 안 돼요. 통역이 안 돼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저는 통일 임시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일시인 김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관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와 우리 이 자리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입니다. 그분이 주장한 게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제 36년에 안중근 의사께서 주창하신 것도 동양 평화론입니다. 저희 통일 임시정부에서는 통일 국가의 위상을 아시아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지향합니다. 여기가 연계해서 진정한 독립과 광복은 통일입니다. 올해가 분단 70, 광복 70년입니다. 이제는 통일절을 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삿날 기념날도 미리 정해서 준비를 합니다. 분단결의가 하나 되는 통일절, 저는 초등학교 때 4월 22일을 정했습니다. 현재 지구의 날이요, 정보통신의 날이요, 자전거의 날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절을 우리 민족만의 경축일로 할 것이 아니라 EU처럼 AU를 만들어야 된다. AU를 만들면서 이 통일절을 우리 민족 한국만의 축제가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축제일로 통일절을 사회적 온누리 평화날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생명운동하는 김일혜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제강점의 어떤 일본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를 통해서 지금 일방주의로서 과거의 문제를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본의 집단 자위대와 그러한 것이 동북아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멸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미일 방위협정에 있어서
일본의 집단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과 정부에서는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두 번째는요, 저 서승환 교수하고 한국에서 오신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과 정부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될 때는 과거 일제강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한반도 침략에 구실을 주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질문을 다 받고 한꺼번에 토론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만 해주시죠. 네. 통일연문 시민회의의 이 기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호 선생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 평화헌법 재해석과 그리고 자위대 강화가 동남아에 미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미치는 생각이, 느낌이 어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동남아에서 옛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좋아할 수 없는, 친근하게 지낼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이 정확하게 시원하게 사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일련들이 다시 침략할 수 있겠다는 우려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2차 대전 때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보면 독일은 정말 유럽에서 너무도 확실하고 시원하게 반성을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물론 총리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렇게 사죄하는데 어느 나라든 저도 일본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깨끗이 100% 용서해주고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데 일본은 독일에 비하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동남아의 시민들의 이런 감정을 두고 일본이 평화스럽게 지낸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국절 문제는 누가 답변을? 그건 김준영 박사. ご苦労様。はい、日本語であります。まず最初に、僕は安倍晋三ではないので、우선 일본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침의 변화, 독트린의 변화라는 것은 큰 부분인데 현재 단계에서 군사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비는 GDP의 1%라는 매우 극히 명확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군사비 차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축소 경향에 있긴 합니다. 한일 간 군사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아베 정권의 군사 정책은 하나의 포인트가 GDP의 1% 그대로 그 군사비를 바꿀 것이냐 안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군사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은 논리상 되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위대 문제인데요. 집단적 그 자위권 문제로 관련해서 한반도에 자위대가 오는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한다면 일본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승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 대상은 중국과의 대항이 되어 있습니다. 동진하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큰 쟁점이 됩니다. 오히려 서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동북아 이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동북아에 대한 관여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트러블을 일으켜도 일본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부러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일본의 평화헌법, 안전보장, 방침의 변화가 동북아에 주는 영향인데요. 동남아에 주는 영향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남진항의 분쟁과 중국과 이제 함께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되겠는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번 안보법제로 인해서 실제로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더 얘기한다면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요. 단독으로 나가도 동남아시아를 침략할 수 있는 상태는 되지 않고 우선 미국이 간단하게 스톱을 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논의는 미중 밸런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베가 올 5월이었나요?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 반동 스피치는요. 반동을 한 다음에 워싱턴 DC를 해서 가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 아베 담화의 기초가 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한국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정세 인식은 좀 과잉하게 한국 바이어스가 가해져 있다. 그리고 동남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전혀 반영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한정된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전혀 핀트가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말이 좀 빠르죠. 근데 김영 선생님도 한 가지, 저도 이제 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일본의 위치 규정하면서 중국 문제 이전에 중국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일본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관여하기 싫다 뭐 이런 감정 그 센티멘트는 알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단지 그 논리적으로 무슨 정책이 뭐 구현돼 이거보다 그 마음의 문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적극적 평화주의가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려되냐면은 다케우치 요시미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사상 중국사신 선생님인데 전후의 일본을 전의 일본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이유가 이제 친미로 하면서 아시아에서 마음이 떠났다. 전전은 뭐 전쟁을 했어도 아시아의 마음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80년대 정도 되면은 다시 이렇게 마음을 푸시려고 하다가 일본이 다시 최근에는 마음을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키타오카 선생이 얘기하신 그 중국은 대국이고 뭐 한국은 대국 아닌데 사실 뭐 중국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조우치 유조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알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지만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은 더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국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만 가 있잖아요, 눈이.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죠. 전략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중국의 마음이 미국한테만 가 있고 그걸 또 우리는 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사실은 뭐 일본에 대해서보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이. 그런 그 마음들을 어떻게 다시 엮어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게 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948년 8.15는 무엇이냐? 건국일이냐?
정부 수립일이냐? 간단합니다.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박근혜 정부 앞에 가서 항의하시고, 김 선생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학자 사이의 통념은 상해 임정이 있었고, 상해 임정의 모든 법통을 받아들여서 만든 게 우리 재헌헌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일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용 대사님께서 동북아 평화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한중일 협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최상용 대사님 기조연설문에도 이제 안중근 의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같은 한중일 삼국이 쉽게 해서 같은 통화를 쓰고 같은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같은 군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동북아 국가 특히 한중일 삼국이 협력하고 통합을 하면은 평화는 옵니다. 근데 그런 비전과 리더십을 갖는 그런 정치 풍토가 한중일 삼국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걸 하는데 지금 중일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대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특히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일본 문제도 조금 잘 다뤄가고 저도 최 대사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사실상 양자 정상회담 안 되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하면서 그다음 양자 대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만나야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상회담이 왜 필요합니까? 뭐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나중에 도장만 찍는 게 서명만 하는 게 정상회담이 아니고 관료들이 못 피는 것을 정상이 만나서 풀어주는 게 그게 정상회담이 진짜 묘미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일협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차대하다. 우리의 단순한 국익뿐만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